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도 깨어있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변화에 대한 갈망은 두려움 앞에서 조금씩 작아지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삶으로 멈춰서곤 합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움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삶. 하지만 뇌는 쓰면 깨어나고 배우면 연결되고 질문하면 확장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깨어있으려는 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밤을 통과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순간들.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해답이 아니라 단 한 방향이라도 가르쳐주는 작은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 나침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고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했던 책인데요. 하와이 대저택의 밤과 나침반입니다. 저자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90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 하와이 대저택을 운영하며 동기부여와 자기개발 콘텐츠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삶에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던 6개의 인생 나침반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그중 4번째 나침반, 생각의 회로를 리셋하라 입니다. 이 챕터는 우리가 왜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왜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뇌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특히 무의식을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하는 방법을 다루는데요.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무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삶의 흐름을 바꾼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보여줍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복잡하거나 걱정이 너무 많거나 내가 왜 이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지 잘 모르겠다면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이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밤과 나침반 속 4번째 나침반, 생각의 회로를 리셋하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생각의 회로를 리셋하다. 하와이 대저택의 편지. 가비아 톨리키타의 당신의 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를 처음 읽은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접한 이 책은 그 이후로 7번을 더 읽었을 만큼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통찰을 주었고 순간순간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매번 야심차게 다짐합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진짜 반드시 해보자. 라고 의지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짐하기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괜히 애꿎은 의지력을 탓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의 능력이나 심지어 성품까지 의심하게 되죠.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변화에 실패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본래 의지박약 그 자체여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뇌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매번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한다면 의지력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뇌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절약, 투자, 금주, 금연, 다이어트, 공부, 자기개발, 그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대자비처럼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말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마음을 잘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상황을 파악하고 타인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우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서 솟아나는 불안과 두려움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에 대해 파악하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하는 방법을 뇌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무의식을 세팅한다는 말은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과학적으로도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현재 상태값을 바꿔라. 무의식의 지배 아래 사는 우리.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이를 닫고 물을 마시고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움직이죠. 우리는 이런 행동을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연스러움이 우리 삶이 얼마나 깊고 넓게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가능한 많은 일을 자동화합니다. 낯선 일을 할 때보다 익숙한 일을 할 때 훨씬 적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일종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1952년 미국의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인 폴 맥리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뇌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삼중뇌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뇌부터 차례대로 뇌간, 변형계, 심피질로 나뉜다는 설명이었죠. 내가 반복하는 행동은 뇌의 회로를 만든다. 가장 아래에 있는 1층 뇌는 뇌간으로 흔히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심장 박동, 체온 유지, 수면, 갈증, 호흡처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본능적인 기능을 담당하죠. 2층 뇌는 변형계로 포유류의 뇌라고 합니다. 감정과 사회적 관계를 다루며 안정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3층 뇌는 심피질로 가장 늦게 진화한 인간의 뇌입니다. 이성적 사고와 판단, 자기조절, 창의적인 일을 맡으며 미래를 계획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가장 늦게 진화했지만 사용하는 에너지는 뇌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대부분 무의식적 뇌 회로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기저핵같이 뇌의 깊은 곳에서 소위 자동 반응을 먼저 일으키면 심피질은 뒤늦게 그 행동을 합리화하죠. 무의식이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의식이 옆에서 뒤늦게 그래, 이 길이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셈입니다. 출퇴근길을 떠올려 보세요.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어떤 버스를 탈지를 매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반복된 행동은 실제로 뇌 속의 새로운 회로, 즉 길을 만들고 이 길을 자동으로 오가게 합니다. 반복할수록 길은 더 넓고 평평해져서 점차 제대로 된 도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은 다음에 쉽고 짧은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무의식 더하기 반복 더하기 에너지 절약.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다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무의식이 만든 길,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가 습관을 바꿔라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뻔한 말일 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습관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야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굳게 다지면 에베레스트도 오를 수 있다는 말처럼요.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운 이유는 뇌에 새 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잘 닦여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좁고 불편한 비포장도로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 잠깐의 각성이나 순간적인 호기심만으로는 방향을 틀기 어려운 것이죠. 세기를 내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루틴, 새로운 선택, 새로운 시선, 이 모든 것이 뇌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기존 습관대로 같은 걸 반복합니다. 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동 운전 상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한 데와 비슷한 반응, 같은 루틴 속에서 말이죠. 부정에 끌리는 뇌, 불안을 먹고 자라는 시스템. 뇌는 언제나 나쁜 쪽부터 스캔합니다. 좋은 일은 스쳐 지나가고 불쾌한 감정은 고화질 사케이로 저장해버리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기본 세팅이 부정 모드니까요. 그래서 자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또 중간에 포기할 텐데 뭐 하려고 해? 난 원래 그거 못하는데.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뇌 속에 깔린 위험 회피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실행되는 겁니다. 한번 두려움을 학습한 길은 다음부터 더 조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게 회피회로는 점점 강화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맹수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상상 속 맹수를 피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연습.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생존입니다.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아끼고 익숙한 길을 고집하며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것을 원하죠. 변화를 갈망하고 도전을 통해 성취를 얻고 싶어 합니다. 뇌는 안정을 원하고 우리는 성장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뇌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신경 가소성 개념이 등장합니다. 신경 가소성이란 뇌가 경험에 따라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는 습관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습관이라는 것도 오랜 반복의 결과물이니까요.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뇌는 언제든 길을 새로 만들고 그 길을 내 편으로 넘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무려 1000억 개에 가까운 신경세포, 즉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전선처럼 서로 연결되면서 길을 만듭니다.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반복하면 뉴런들이 연결됩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실처럼 약하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튼튼하게 연결이 강화되죠.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수없이 연습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듯 뇌도 결국 그 행동을 자동 모드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 즉 뇌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반대로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 전선은 끊어집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은 길은 금세 잡초로 덮여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뇌는 내가 반복하는 것을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스스로를 최적화하죠. 그래서 피곤해, 나는 안 돼, 나중에 해야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면 그 말이 그대로 뇌의 회로를 만들고 결국 행동과 감정까지 그 틀에 맞춰 굳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불안을 자주 경험하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이 학습된 것이죠. 뇌의 새로운 길을 내려면 의식적으로 다른 길을 내야겠죠. 새로운 길을 내려면 의식적으로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뇌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하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큰 액션으로 시작하면 대부분 3일도 못 가서 무너지는 겁니다. 뇌가 너무 낯설다, 위험해 하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거든요. 크게 꿈꾸되 작게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라도 쌓이고 쌓이면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화나 짜증 같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수록 더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작은 선택이라도 좋은 선택들이 모이면 조금 더 빨리 이뤄질 테고요. 그런데 항상 옳은 선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도 하고 최선 대신 차선을 선택하거나 혹은 최악을 선택할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건 100 정도의 크기였지만 20만큼밖에 이루지 않기도 하고 아예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화내거나 남을 탓하는 것으로는 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매일 의식적으로 이렇게 연습합니다. 이건 100%내 책임이다. 스스로 되뇌며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조금씩 강화해 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뇌는 어떤 길을 만들고 있나요? 과거와 다른 내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게라도 안 하던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어나가면 잔디밭 위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듯 뇌 속에도 새로운 길이 생겨날 겁니다. 원하는 삶을 만드는 뇌 작동법. 뇌를 알면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파충류의 뇌는 변화를 거부하고 포유류의 뇌는 감정에 휘둘리게 만들며 인간의 뇌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현명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삶의 사용 설명서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본능, 감정, 사고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죠. 그제야 우리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습관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원하는 삶을 현실로 바꾸는데 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쉬나 아이엔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동안 약 3만 5천 번에 가까운 선택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샐러드를 먹을지 밥을 먹을지 어떤 옷과 어떤 신발을 신을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널지 다음 신호를 기다릴지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모두 선택의 순간입니다. 어떤 선택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따져서 내리는 선택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즉각적 반응을 설명할 때 흔히 파충류의 뇌가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 생존을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죠. 파충류의 뇌는 생존만을 생각한다. 파충류의 뇌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만 고려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으로요. 낯선 것은 위험으로 간주하기에 익숙한 일상이 반복되어야 안도감을 느낍니다. 살아있잖아. 어제 했던 그대로 해. 파충류의 뇌에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처럼 살아있는 것이죠. 가장 빠른 길이 아니지만 늘 가던 길로 출근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제도 그 길을 택했고 오늘도 같은 길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제 그 길로 무사히 도착했기 때문이죠. 이런 자동 반응은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매번 숨을 쉴지 말지 고민한다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하지만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원시 인류의 생존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뇌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도전, 불확실함, 새로운 시작 앞에서 파충류의 뇌는 경고합니다. 위험하다. 하지 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작을 미루고 변화를 피하며 익숙한 것에 머무릅니다. 이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실은 뇌가 우리를 보호하려는 방식일 뿐입니다. 포유류의 뇌는 늘 먼저 반응한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그 중심에는 포유류의 뇌 변형계가 있습니다. 이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할 때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벌써 심장은 두근거립니다. 이는 사고하는 뇌보다 감정의 뇌가 먼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갑자기 폭락하면 합리적으로는 길게 보면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감정의 뇌가 먼저 큰일 났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 라는 불안을 밀어넣습니다. 과거에 손해봤던 기억이 감정의 뇌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그 두려움이 다시 재생되는 거죠.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포유류의 뇌는 여지없이 개입합니다. 지난번 무거운 바벨을 들다 허리를 삐끗했다면 오늘 같은 동작을 하려 할 때 머리로는 이번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먼저 움찔하며 긴장하니까요. 이처럼 감정의 뇌는 과거의 기억을 강하게 저장하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훨씬 빠르게 경보를 울립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자동 경보 장치가 달려있는 것처럼 말이죠. 포유류의 뇌에는 아주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자동 경보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험하거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이성적인 인간의 뇌가 관여하기 전에 일단 감정이라는 경보를 울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편도체가 손상되면 공포나 불안 같은 감정을 제대로 배우거나 반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감정에 끌려다닐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감정을 지켜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특정 감정에 자주 휘둘린다면 한 발짝 물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내 편도체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건 실제 위험이 아니라 과거 기억이 만든 왜곡일 수 있겠네.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단순한 신호가 되고 우리는 그 신호를 참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삶을 움직이는 존재는 편도체의 경보가 아니라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요. 인간의 뇌가 나를 설계한다. 신피질, 즉 인간의 뇌 덕분에 우리는 인간다워졌습니다. 인간의 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조절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담당하니까요. 덕분에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동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인간의 뇌가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업무, 공부, 인간관계, 온갖 선택과 판단으로 뇌 에너지를 다 쓰면 집에 돌아와서는 이미 방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파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들고 무심코 동영상을 틀고 배달 앱을 켜게 되는 거죠. 이걸 두고 내 의지가 약해서 라며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니까요. 우리 뇌의 우선순위는 단순합니다. 생존이 먼저, 그 다음은 안정, 맨 마지막이 변화와 성장입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본래 설계된 대로 잘 작동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뇌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원하는 걸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참는 힘이죠.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 교수가 진행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앞에 두고 바로 먹지 않고 15분 동안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바로 먹은 반면 어떤 아이들은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써서 유혹을 버텼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아이들을 추적해보니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 직업 성공, 인간관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인간의 뇌가 가진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결국 인생 전체의 성과를 좌우한 셈이죠.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은 단순히 간식을 참는 힘이 아닙니다. 공부할 때 SNS를 닫는 힘, 건강을 위해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는 힘, 미래를 위해 소비 대신 저축하는 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휘됩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될수록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죠. 문제는 이 인간의 뇌가 상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컨디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전에 먼저 하라는 조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잠을 푹 자고 난 아침에는 에너지를 소모하기 전이고 불필요한 생각도 적기에 인간의 뇌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반대로 저녁이 되어 피로도가 높아질수록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가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저녁이 되면 뇌의 배터리가 소모돼서 에너지 많이 먹는 인간의 뇌는 힘을 잃고 대신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뇌가 앞장서기 때문이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밤에 결제율이 높아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라고 참았던 마음이 밤이 되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로 쉽게 바뀌는 것이죠. 이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떨어진 인간의 뇌가 퇴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뇌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환경을 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는 쇼핑 앱을 지우거나 스마트폰을 침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고 잠자리에 드는 식입니다. 아침에 알람을 듣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면 알람 시계를 따로 마련할 것을 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뇌를 내 편으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 그것도 어렵다면 5분이라도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종이에 적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작은 행동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쌓인 작은 행동이 결국 더 명확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뇌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줍니다. 올 시간이 있으면 비상 발전기를 사러 가라.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의 진짜 의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일명 중꺾마는 2022년 스포츠계를 통해 확산된 격려의 표현입니다. 이 문장을 보고 가슴이 뛰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의욕에 불타올라 그래, 이번엔 절대 꺾이지 않겠어 하고 결심하셨겠죠.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은 이틀을 못 넘기고 다이어트는 회식 한 번에 무너지고 책상 위의 계획표는 달력에 불과하게 남습니다. 익숙한 자책이 시작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던데 나는 왜 안 되지? 자책은 어느새 자기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는 결심에서 작심삼일, 자책, 자기 비난, 무기력이라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꺾인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 뇌과학적으로 보면 의지는 약한 것이 아니라 소모되는 것입니다. 계획과 판단을 맡는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감정을 하루 종일 완벽히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갑작스런 불안이나 분노 앞에서는 인간의 뇌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포유류의 뇌가 먼저 작동합니다. 특히 포유류의 뇌 중 편도체는 생존에 위협이 될 줄 모른다는 신호를 받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보를 울립니다. 이때 전두엽이 개입하기 전에 몸 전체의 반응을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소위 편도체 납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뇌가 이성 스위치보다 감성 비상벨을 먼저 누르는 것이죠. 가비와 톨리키타의 말처럼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선택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지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인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결심은 금방 무너질 수 있지만 무너진 걸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총 86,400초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교환의 형태를 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파에 누워 SNS를 하는데 1시간을 쓴다면 그 1시간은 운동이나 독서, 휴식과 교환한 셈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무엇과 무엇을 교환하며 살았는가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결심이 무너졌을 때는 무너짐을 복구할 행동을 미리 짜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새벽 기상에 실패했다면 자책과 비난에 사로잡히는 대신 저녁에 20분 산책하자라고 전환하는 것이죠. 루틴은 편도체 납치를 막아주는 최고의 보디가드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면 포유류의 뇌가 조금씩 익숙함을 느끼면서 반항도 줄어드니까요. 그러니 질문을 이렇게 바꾸세요.
왜 나는 의지가 약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도체가 날 납치하는 걸 줄일 수 있을까라고요. 마음이 꺾였다고 계획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꺾이지 않은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의지가 꺾였을 때,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그냥 다시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으로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책 대신 작은 루틴 하나를 시작하자. 결심은 언제든 흐려질 수 있습니다. 원래 결심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책은 뇌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키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에너지를 루틴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루틴이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 장치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산책을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더 강하게 결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쉽게 부러집니다. 대신 변덕스러운 감정에서 나를 지켜주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한 루틴은 필요 없어요. 도움도 안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딱 3분. 간단하게 하루 계획을 적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할 일을 짧게 적는 그 순간 뇌 속의 감정회로는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결심이 무너졌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뇌는 원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겐 또 한 번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결심이 무너질 때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울 것인가, 비상 발전기를 사러 갈 것인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엇나가고 마음은 흐트러지고 의지는 자꾸만 흔들리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탓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에너지만 깎아먹을 뿐이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백만장자인 창업가 그랜드 카도는 그에 져서 10배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징거리지 말고 비상 발전기를 사러 가라. 그가 말하는 비상 발전기란 뜻밖의 정전에도 스스로 불을 밝힐 수 있는 힘, 곧 자기 주도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면 자동으로 외부를 탓합니다. 날씨가 나빴다, 시스템이 엉켰다, 동료가 무능하다, 사회가 불공평하다,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끝도 없이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변수투성이입니다. 날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 아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사건, 계획을 뒤엎는 돌발 상황. 이건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시선을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고정하는 순간 혼돈은 기묘하게 멈춰섭니다. 반면 외부를 탓하는 순간부터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경계 모드로 진입합니다. 포유류의 뇌에 있는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인간의 뇌로 가는 길목이 막히죠. 그 결과 이성은 마치 전원이 내려간 컴퓨터처럼 순식간에 셧다운되고 맙니다. 생각은 멈추고 계획은 증발하며 선택의 여지는 사라집니다. 오직 본능만이 남아 몸을 지배하죠. 그래서 진짜 생존은 외부를 탓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만이 뇌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꺼져있던 판단력을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삶의 정전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외부를 탓하며 어둠 속에 있을 것인지 비상 발전기를 사러 갈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결국 삶을 다시 움직이는 스위치는 내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위치를 누르시겠습니까?
목표를 시각화하라.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 생각하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겁니다. 원하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은 많이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니 그게 참 힘들다라는 고민을 저도 자주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 교수였던 스리니 필레이 박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의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는 오랜 연구 끝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결국 말, 언어이거나 그림, 이미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미지로 상상하는 것이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전기 신호에 불과합니다. 컴퓨터 회로 기판에서 스파크가 오가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단순히 머릿속에서 번뜩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사고를 담당하는 회로와 행동을 담당하는 회로가 맞닿아야 합니다. 이때 그 두 회로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매개가 바로 상상입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크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은 행동의 시뮬레이션이자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기 전 상상하는 순간부터 이미 뇌는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상은 행동 버튼이자 미래의 강력한 예고편이다. 필레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상상을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손이 떨리나요? 청중들의 눈빛이 느껴지나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느낌 혹은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가는 느낌까지 생생하게 감지되나요? 아마 심장 박동도 빨라졌을 겁니다. 실제 행동을 할 때와 거의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상상 훈련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눈을 감고 수백 번, 수천 번 머릿속 리허설을 하며 몸과 뇌를 준비합니다.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을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상상하는 연습이 무대의 실수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상상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뇌는 진짜라고 믿지 않는 상상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필레이 박사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손바닥을 바라본 채 손목을 15도 꺾는 상상을 했습니다. 15도는 실제 손목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상상만으로도 뇌의 해당 부위에 전기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실제 손목을 15도 꺾었을 때와 정확히 동일한 부위였죠. 그 다음으로 피시험자들에게 손목을 위로 90도 꺾는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뇌에서는 그 어떤 전기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90도 꺾는 것은 신체 구조상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즉 뇌는 믿지 않는 상상을 외면하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상상을 하면서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면 뇌는 이를 실제라고 받아들입니다. 뉴런 회로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시각화하라는 조언은 뇌과학적으로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거나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자기계발서의 문구가 단순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다만 기존의 책들은 그 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계발서의 전형적인 멘트로 받아들였을 뿐이죠. 상상은 공상이 아닙니다. 상상은 행동 버튼이고 뇌의 정교한 시뮬레이션이며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있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장면을 진심으로 믿고 계신가요? 반드시 1인칭으로 상상해야 하는 이유. 행동은 생각이 아니라 상상에서 출발한다. 생각과 상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뇌과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회로가 움직입니다. 필레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건 생각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감정이 개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그래서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상상은 감정을 동반합니다. 내가 무대 위에 오르는 모습을 1인칭 시점으로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차며 숨이 가빠집니다. 심장이 뛰는 그 순간 뇌는 이미 실행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며 행동을 리허설합니다. 1995년 하버드대학교 의과대에 알바로 파스쿠알 레오네 교수는 피아노 연습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실제로 매일 피아노를 치며 연습했고 다른 그룹은 건반을 누르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1인칭 시점으로 떠올리며 상상 연습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상만 한 사람들의 뇌 속에서도 실제로 연습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뇌 영역이 활성화된 겁니다.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학습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상상은 뇌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행위입니다. 무의식은 방향을 모른 채 떠도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명확히 알려줄 때 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현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현실이 되기 전에 상상하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전거를 갖고 있다. 2024년 매니페스트는 캠브리지 사전이 뽑은 올해의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생히 그리면 현실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을 뜻하는데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듀아리파가 저에게는 매니페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목표를 입력하고 매 순간 그것을 느끼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믿기만 해도 뇌 속에서는 회로 재배치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통해 물리적으로 실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거의 동일한 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신경 가소성 덕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신경 가소성이란 뇌가 경험한 것에 따라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회로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뇌세포가 20살 무렵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줄어들기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뇌영상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기존 통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여전히 회로를 새로 짜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단 우리가 그 회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경 가소성은 자전거 타기와 닮은 듯합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도 자주 타야 능숙해지죠. 빨래 거리로만 사용하면 평생 타지 못합니다. 톨리키타도 신경 가소성은 엄청나게 유연하기에 사용 여부, 빈도에 따라서 강화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뇌 안에 신경 가소성이라는 고성능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변화가 가능하냐 물으면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 하던 일을 금세 잘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뇌에는 아직 그 일과 관련된 회로가 깔리지 않았으니까요. 반복을 통해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주 반복하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 있는 그 자전거를 먼지 쌓인 채 방치할 건가요? 아니면 매일 조금씩 타보며 세계를 만들 건가요? 미래는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상상하는 사람은 매일 뇌의 회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단지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뇌의 설계도를 다시 만들자. 뇌는 평생 성장한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현대 뇌과학은 인간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에 걸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과거에 만들어진 길을 바꾸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설계도를 새로 그리는 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감정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는 그것을 기본 설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매일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면 뇌는 이게 너의 삶이구나 하고 착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패턴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패턴을 깨고 새로운 습관과 사고방식을 꾸준히 심어주면 뇌는 놀랍게도 그 역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해버립니다. 변화는 뇌의 본능이며 신경 가소성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다. 심리학자 톨리키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 뇌는 원래 변화를 좋아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패턴을 뒤집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회로를 만드는 것, 마인드셋을 리셋하는 겁니다. 만약 나는 돈 관리에 약하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나는 돈 관리를 조금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같은 나이에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의 뇌는 매일 조금씩 퇴화하고 또 누군가의 뇌는 매일 조금씩 진화합니다.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뇌는 그 나이에 그걸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관심도 없어요. 다만 뇌는 이렇게 물을 뿐이죠. 이거 계속 할 거야? 아니면 멈출 거야? 나이가 변화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70대에 피아노 건반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을 배우고 또 누군가는 20대에 이미 멈춰버리니까요. 실제로 독일과 스위스 연구자들이 121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새로운 악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힐 때 뇌의 해당 부위가 뚜렷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은 대조군의 뇌는 빠른 속도로 위축되었죠. 중요한 건 나이도 과거도 지금까지 이룬 성과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뇌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뇌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의 반복이 내일의 뇌를 만들고 내일의 나를 만들며 더 나아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두려움의 폭주를 잠재우는 감사. 뇌를 바꾸는 일, 삶을 바꾸는 일은 대단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 하나가 뇌 전체의 기류를 바꿔놓기도 하죠. 그중 강력하고도 간단한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가비아 톨리기타도 감사는 뇌의 화학 작용을 변화시킨다. 감정의 폭주를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약이 바로 감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느낄 때 뇌는 실제로 안정이라는 신호를 켭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과 다시 연결된 듯한 안정감이 찾아오죠. 특히 요즘처럼 쉽게 감정이 흔들리고 무기력이나 외로움이 일상이 되기 쉬운 시기에는 그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감사해보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산책했다. 오랜만에 가족과 저녁을 같이 먹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뇌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뇌는 점점 감사의 장면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뇌의 회로가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매일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로 했더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눈치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회로와 긍정회로가 나란히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회로에 더 많은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 하루와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주파수를 조정하는 가장 부드럽고 확실한 방식입니다. 우리 뇌는 매일 바뀌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뇌 속에 있는 인지 필터 그리고 망상 활성 체계가 먼저 무엇을 볼지 편집하죠. 이 편집은 결국 우리의 마인드셋으로 이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는 이 마인드셋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지능이나 재능, 성격이 이미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바뀔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역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나는 직장인 체질이야. 평생토록 직장이나 잘 다녀야 해. 주식이나 사업 같은 걸 할 성향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지금 돌아보면 스스로를 가둔 완벽한 결정론자였어요. 그렇다면 고정형 마인드셋은 평생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변화를 좋아하는 기관이에요. 신경 가소성 덕분에 뇌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굳어있던 사고회로도 다시 살아나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현재의 제가 그 증거입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서서히 정착해 나가자 정말로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랬어요. 안주하던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했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다 보니 결국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된다라고 믿으니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아무리 큰 벽처럼 보여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하나씩. 여러분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뇌는 그에 맞춰 회로를 새롭게 짜고 결국 여러분의 현실은 달라질 겁니다. 밤과 아침반 읽어드렸습니다. 깜깜한 어둠 같은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든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나침반이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생각의 회로를 다시 정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